4억 5천만 년 전, 육상엔 동식물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황량한 대지가 끝없이 펼쳐진 불모의 세계였죠. 대조적으로 바다는 생명 넘치는 세계였습니다. 그즈음 원시적인 물고기였던 우리의 선조는 마침내 어머니 품 같은 바다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 원인은 대륙 이동이란 끊임없는 지구의 변동이었습니다. 대륙이 움직이고 해저가 융기하자 물고기들은 이 변동에 어쩔 수 없이 휩쓸리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엔 움직이는 대지에 의해 친숙한 바다를 벗어납니다. 하지만 생명은 이런 시련을 겪고 커다란 도약을 이룹니다. 한 발 먼저 상륙한 식물에 의해 녹색으로 뒤덮인 대지. 동물은 이 신천지를 목표로 삼습니다. 폐로 호흡을 시작하고 사지를 지닌 우리의 선조. 그 육상 진출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생명의 상륙이 시작되기 전인 약 4억 5천만 년 전의 지구입니다. 당시 적도 지역엔 3개의 작은 대륙이 존재했습니다. 그 사이에 펼쳐진 바다야말로 상륙과 관련된 얘기의 무대입니다. 이아페투스로 불리는 이 바다는 대륙에 둘러싸인 얕은 바다였습니다. 햇빛이 풍부한 이 바다는 당시의 생물에겐 낙원이나 다름없었죠. 산호초가 끝없이 이어지고 다양한 생물이 그 틈에서 헤엄쳤습니다. 그야말로 어머니 품 같은 바다의 풍경이었습니다. 이즈음 우리의 선조는 아란다스피스란 물고기였습니다. 4억 5천만 년 전 척추를 지닌 가장 오래된 물고기입니다. 길이는 약 20cm. 지느러미가 없어서 헤엄치기 불편했죠. 털 속의 미생물을 빨아들여 먹는 온순한 생물로 여겨집니다. 물고기를 품어주는 어머니 같은 바다. 하지만 이 낙원에서의 생활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변 때문이었죠. 그 이변은 무엇일까요? 그걸 알려주는 건 이 시기 대표적인 생물 삼엽충입니다. 해저를 기거나 헤엄치는 등 종류가 풍부했던 삼엽충은 어느 시기부터 소름 돋는 변화를 시작합니다. 영국 자연사 박물관 리차드 포티 박사가 주목하는 건 삼엽충의 형태 변화입니다. 원래 삼엽충은 납작한 형태가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혀 다른 형태로 변모했죠. 약 4억 년 전에 등장한
디크라누루스란 삼엽충으로 온몸에 가시가 돋친 섬뜩한 모습입니다. 과연 무엇이 삼엽충의 형태를 이 정도로 바꿔놨을까요? 이는 분명 아주 다양한 천적으로부터 매우 큰 위협을 받으면서 생겨난 방어적인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엽충의 삶이 훨씬 더 힘겨워진 것이고 그 반응으로 점점 더 몸을 보호하기 좋게 변했습니다. 왜 이 시기에 바다에선 생존 경쟁이 극심해졌을까요? 포티 박사는 생명이 가장 살기 좋은 얕은 바다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영국 서부의 실업셔주 4억 4천만 년 전 적도 지역이던 이곳엔 이아페투스 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석회암을 채굴하던 채석장에선 풍성한 바다의 흔적이 무수히 발견됩니다. 오, 근사하군요. 이걸 보시죠. 사슬산호입니다. 이아페투스 해의 번영을 말해주는 산호 화석. 수백 년에 걸쳐 크게 성장한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풍성한 바다의 증거인 산호 화석은 어느 시점을 경계로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풍부한 바다의 소멸. 사실 그 원인은 지구 내부에 있었습니다. 지구 내부가 수천 도의 고온이었고 그 높은 열 때문에 내부에선 느린 대류가 일어났는데 멘틀 대류로 불립니다. 이 대류에 의해 표면에 있는 대륙은 쉬지 않고 이동합니다. 이 대륙 이동이 이아페투스 해의 이변을 일으킵니다. 이아페투스 해를 둘러싼 세 개의 대륙이 이동을 시작해서 서로에게 점점 접근합니다. 다가오는 대륙에 에워싸인 바다는 거듭되는 대규모 지각 변동에 휩싸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산호 대부분은 전멸했습니다. 물고기는 설령 도망쳤더라도 산호들은 소중한 서식지를 잃고 맙니다. 대륙의 이동 속도는 연간 수 센티미터. 하지만 수천만 년이란 긴 세월 동안 에워싸인 바다는 통째로 사라집니다. 산호초가 펼쳐졌던 해저는 육지로 들어올려집니다. 약 4억 년 전까지 이아페투스 해는 완전히 소멸되고 맙니다. 세 개의 대륙이 하나로 합쳐짐으로써 삼엽충과 물고기가 사는 산호초는 대륙 주변에만 남게 됩니다. 간신히 남아있던 산호초엔 당연히 약육강식의 투쟁이 격렬해집니다. 포티 박사는 그 격렬한 투쟁 때문에 삼엽충도 형태를 바꿔야 했다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바다에서 생존 경쟁에 살아남은 물고기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파리의 국립자연사 박물관에 보존된 화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구제 박사는 당시의 바다에서 최대의 세력을 자랑한 물고기를 연구합니다. 그 물고기는 강력한 턱을 지닌 판피리로 불리는 물고기입니다. 판피류는 현재의 어느 물고기와도 다른 기묘한 골격을 지녔습니다. 상반신은 갑옷처럼 단단한 껍질로 덮여 있었죠. 그리고 입엔 이 대신 뼈로 된 판을 지녀서 가위 같은 기능을 했습니다. 판피류는 강력한 턱과 갑각을 무기로 얕은 바다 곳곳에 적응하며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그중 둥클레오스테우스는 대형 화환종으로 무려 6m까지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선조는 이렇듯 거대한 물고기 앞에선 무력하기 짝이 없는 존재였죠. 거기엔 경골 어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골 어류는 이렇게 모든 환경에 적응한 판피류의 지배하에 있었죠. 판피류는 대본기의 척추동물 중에 75%에서 80%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인 경골 어류는 판피류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진화할 수 없었으니까요. 진화할 수 없었던 우리의 선조는 온순한 아란다스피스로부터 6천만 년 후 유스테놉테론이란 물고기로 진화합니다. 유스테놉테론은 지느러미를 지녀서 힘차게 헤엄칠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론 바다에서 경쟁에 이길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물고기들이 얕은 바다를 지배하자 우리의 선조 유스테놉테론은 새로운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다를 벗어나려는 큰 결단이었죠. 유스테놉테론은 과연 어디를 신천지로 정했을까요? 그 단서가 되는 지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유스테놉테론과 그 후손의 화석이 발견되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이 발견 장소를 4억 년 전의 위치로 되돌려 보면 차츰 한 곳으로 집중됩니다. 대륙들이 충돌해서 하나가 된 대륙의 중심부입니다. 하지만 대륙 충돌 직후 그 내륙엔 황량한 사막 같은 대지가 펼쳐져 있어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곳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런 가혹한 환경에서 우리의 선조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 단서는 화석 발견 장소들 중간에 뻗어있는 한 가닥 선에 있습니다. 여긴 분명 대륙들이 충돌한 현장입니다. 여기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 대륙 충돌 현장을 찾아가 봅시다. 노르웨이의 소그네 피요르드. 여긴 발티카 대륙과 로렌시아 대륙이 충돌한 현장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장소입니다. 피요르드의 역동적인 풍경 속에서 과거 대륙 충돌의 엄청난 힘을 말해주는 지층이 발견됩니다. 일그러진 이 지층을 습곡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대륙이 충돌했을 때 대지가 구부러진 흔적입니다.
단단한 바위도 오랫동안 압력을 가하면 물엿처럼 구부러집니다. 이런 습곡은 대륙이 충돌한 현장을 따라 세계 각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의 몬리스만, 여기서도 습곡이 발견됩니다. 4억 3천만 년 전, 이곳은 이아페투스 해의 해저였습니다. 충돌 현장의 남단은 미국 동부까지 뻗어 있습니다. 뉴햄프셔주의 모나드녹 산입니다. 여긴 북반구에서 등반자가 가장 많은 산입니다. 산 정상 부근, 등반자가 오르고 있는 이 벼랑에도 습곡이 보입니다. 노르웨이로부터 미국까지 습곡은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서 발견됩니다. 습곡을 초래한 거대한 힘은 육상의 환경을 크게 바꿔놨습니다. (4억 년) 전, 대륙은 이아페투스해의 소멸 후에도 계속 이동했습니다. 대륙들의 충돌 현장은 양쪽으로부터 밀려서 점차 부풀어 올랐습니다. 충돌 현장은 4천만 년에 걸쳐 융기하며 거대한 산맥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칼레도니아 산맥으로 불리는 거대한 산맥입니다. 현재 히말라야 산맥에 맞먹는 8,000m급의 산들이 늘어서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유스테노프테론의 화석은 이 칼레도니아 산맥 기슭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왜 이 장소일까요? 거대한 산맥의 탄생은 구름의 흐름을 가로막아 비탈면에 대량의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이 비가 모여서 산기슭을 흐르는 강으로 성장해 갑니다. 대륙 내부에 거대한 강이라는 새로운 민물의 세계가 탄생합니다. 대륙 주변의 얕은 바다에서 격렬하게 생존 경쟁을 하던 물고기는 바다에 연결된 거대한 강을 귀중한 피난처로 여겼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거기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육상은 이끼나 키가 작은 양치류가 이제 막 진출을 시작했을 뿐이었죠. 강 주위엔 노출된 지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면 이로울 게 없는 가뭄을 겪고 비가 오면 넘쳐난 물로 탕류에 휩싸여서 탄생 직후의 담수역은 아직 물고기를 끌어들일 수 없는 변동이 심한 가혹한 환경이었습니다. 그 환경을 바꾼 건 생물 자신의 힘이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도로변에 붉은 지층이 노출된 이곳은 레드힐로 불립니다.
이곳은 약 3억 7천만 년 전 칼레도니아 산맥의 기슭이었고 근처엔 몇 줄기의 큰 강이 흘렀습니다. 이 지층으로부터 물고기를 담수역으로 불러들인 어느 생물의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레드힐에서 발견된 건 식물 화석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키옵테리스. 3억 7천만 년 전에 탄생한 지구 최초의 나무입니다. 아키옵테리스는 현재 침엽수를 닮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 최초로 두툼한 줄기를 획득한 수목입니다. 아키옵테리스는 뿌리를 땅속 깊숙이 펼쳐서 토양을 안정시켰고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는 줄기를 지녔습니다. 크기는 최대 20m까지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키옵테리스의 등장은 강을 둘러싼 환경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버지니아 주립공과대학의 스티븐 셰클러 박사는 아키옵테리스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냈는지를 연구합니다. 이건 큼직한 아키옵테리스의 그루터기입니다. 이 당시에 매우 전형적인 나무죠. 25cm쯤 되겠네요. 25cm. 좋아요. 아키옵테리스가 자라던 장소를 표시해 갑니다. 그러자 이 나무는 몹시 밀집해서 자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24 is 40 centimeters. Just exactly, yeah. Should I slide back to here now? Yeah, for that's this? a good idea. 아키옵테리스는 다른 큰 식물이 없기 때문에 급속하게 번성하며 물가로 퍼져나갔습니다. 뒤쪽에 있는 어린 숲은 최초의 아키옵테리스 숲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얀 나무 껍질을 한 나무들이 보이는데 초기 아키옵테리스의 크기가 저랬을 겁니다. 그래서 아키옵테리스의 등장으로 전체 생태계는 변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비교적 원시적인 생산성을 지녔던 노출된 환경이 훨씬 더 생산성 높은 숲 환경으로 변했죠. 아키옵테리스가 탄생하기 전엔 가혹한 세계였던 대지. 그곳을 지구 최초의 숲이 뒤덮어갑니다. 햇빛이 내리쬐던 지면은 나무 그늘로 덮이고 숲 사이엔 호수나 늪지대도 생겨서 수중 생물에겐 새로운 서식지가 차례대로 태어납니다. 우리의 선조 유스테놉테론이 바다를 벗어나 민물 세계로 진출한 건 바로 이 시기에 해당합니다. 아키옵테리스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잎이 떨어지면 물고기에겐 물속이 귀중한 영양원이 됐습니다. 아키옵테리스의 잎은 세균에 의해 분해돼서 플랑크톤이나 물고기의 먹이로 이용됐죠. 이렇게 해서 태어난 풍성한 담수역에서 물고기들은 다양한 진화를 이루게 됩니다. 아키옵테리스 숲의 탄생은 바다를 벗어난 불리한 입장의 물고기들에게 새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민물 세계로 진출한 우리의 선조에겐 아키옵테리스는
바로 은인 같은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나무의 탄생은 생명에게 도약의 기회를 줌과 동시에 큰 시련도 가져왔습니다. 새로 진출한 습지대에서 우리의 선조가 직면한 시련은 무엇일까요?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 찾은 것은 남미 대륙입니다. 남미를 종단하는 안데스 산맥. 이 산맥은 4억 년 전의 칼레도니아 산맥처럼 대륙 이동으로 탄생했습니다. 산기슭엔 역시 거대한 숲과 풍부한 물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여긴 바로 아마존입니다. 열대우림에 뒤덮인 아마존에선 이상한 물고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의 물고기를 연상시키는 카봇 플래커 메기, 독특한 형태를 한 아로와나 등 거대한 산맥 기슭에 펼쳐진 아마존은 풍부한 민물고기의 서식지입니다. 여기에서도 물에 잠긴 나무와 잎 그리고 가지는 물고기의 귀중한 영양원입니다. 숲에서 나온 유기물이 아마존의 풍부한 생태계를 지탱해줍니다. 아키옵테리스에게 의존하던 우리의 선조도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마존은 해마다 6월이 되면 물고기에게 가혹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비가 적은 건기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 시기에 아마존의 수위는 무려 18m까지 내려갑니다. 물이 낮아지면 물웅덩이만 남습니다. 이런 혹독한 건기는 약 4개월간 계속됩니다. 수면에 입을 내밀고 있는 물고기들. 이 시기에 물속은 심각한 산소 결핍 상태가 됩니다. 물이 줄고 수온이 높아지면 물속에 녹아있던 산소가 줄어드니까요. (3억 7천만 년 전) 물고기들이 피신했던 대륙 내부의 담수역에도 혹독한 건기가 있었습니다. 강이나 호수는 드넓은 바다에 비해 환경의 변동이 심해서 거듭해서 심각한 물 부족을 겪었죠. 게다가 은인 같은 나무인 아키옵테리스조차 건기가 되면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세균이 물속에 떨어진 아키옵테리스의 잎을 분해할 때 대량의 산소를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담수역에서 살아남으려면 산소 결핍 극복이 최대의 과제였습니다. 우리의 선조는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 해답도 아마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건기에도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가 보입니다. 갑자기 물 밖으로 얼굴을 내밉니다. 이 물고기는 바로 폐로 호흡하는 물고기, 폐어입니다.
폐어는 물속의 산소 부족을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 밖으로 입을 내밀고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익사하고 말죠. 최근의 연구로 이 폐어가 우리의 선조에 가장 가까운 물고기임이 밝혀졌습니다. 유스테놉테론을 연구하는 페르 알버그 박사입니다. 박사는 폐어와 지극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유스테놉테론도 폐를 지녔다고 여깁니다. 폐어도 초기의 사지리와 같은 시기에 민물의 늪지 환경 속으로 이동했습니다. 같은 지층에서 그 동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폐어를 보면은 초기의 사지류가 취한 행동을 잘 보여준다고 여깁니다. 폐는 낮은 산소 농도에 더운 열대 물속에 사는 동물이 숨 쉴 수 있도록 진화된 것이지요. 과학자가 보는 폐의 탄생 시나리오입니다. 폐는 식도의 일부가 변해서 생겨났다고 봅니다. 물고기가 바다에서 담수역으로 진출했을 때 이 돌기가 크게 부풀었습니다. 그 내부엔 모세 혈관이 둘러쳐져서 보다 많은 산소를 흡수하도록 진화해 갔습니다. 이렇듯 폐는 담수 세계의 극심한 환경 변화를 겪었던 물고기들이 할 수 없이 획득한 기관이었습니다. 폐를 지님으로써 그 후에 생명은 큰 도약을 이뤘습니다. 바다에 태어난 우리의 생명이 지상에서 하늘까지 모든 것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됐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폐의 탄생은 수중 생활을 계속해온 물고기에게도 커다란 진화를 초래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물고기의 대부분은 이 시기에 담수역에서 한때 폐를 획득한 물고기의 후손입니다. 바닷물고기가 공통적으로 지닌 불에는 폐가 진화한 것입니다. 실은 우리의 선조 유스테놉테론이 담수역으로 피신했을 때 바다에 계속 살던 물고기들은 그 후 전멸하고 맙니다. 대신에 폐를 지닌 물고기들이 담수역에서 바다로 다시 진출합니다. 산소 결핍에 염려가 없는 바다로 진출함으로써 물고기의 폐는 불에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좀 더 빨리 헤엄칠 수 있게 됐죠. 칼레도니아 산맥 기슭에 펼쳐진 숲과 물의 세계. 그곳은 현재의 바다로부터 육지에 살게 된 다양한 생물에겐 바다에 이은 제2의 고향이었습니다. 폐를 획득해서 신천지에 적응한 우리의 선조는 마침내 손을 지니게 됩니다. 거기엔 어떤 얘기가 숨어 있을까요? 그 해답을 알려주는 화석이 캠브리지 대학교의 제니퍼 클렉 박사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전 세계를 누비며 발굴 조사를 펼치는 박사는 1987년에 그린란드 서부의 3억 6천만 년 전 지층으로부터 화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생물의 이름은 아칸소스테가.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세계 유일의 귀중한 화석입니다. 놀랍게도 이 화석엔 손가락에 있는 손이 확실히 남아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손을 지닌 생물이 처음으로 실현된 것이죠.
클렉 박사는 화석 분석을 토대로 아칸소스테가의 형상을 그려냈습니다. 그건 손발을 지닌 물고기란 표현이 적당한 이상한 동물이었습니다. 몸 길이는 약 1m, 꼬리엔 물고기의 특징인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한편으론 특이하게도 물고기에 비해 튼튼해졌고 목을 움직일 수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유스테놉테론에서 진화한 아칸소스테가는 가슴 지느러미를 손으로, 배 지느러미를 발로 진화시켰습니다. 클렉 박사에겐 천만 년 사이에 왜 이런 진화가 일어났는지가 큰 수수께끼였습니다. 더구나 아칸소스테가의 손가락은 8개나 됐습니다. 그때까지의 과학 상식으론 손가락은 진화 초기부터 5개라고 생각했죠. 손가락이 5개 이상인 생물의 화석이 발견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손가락에 있는 손은 생물이 육상 생활을 시작한 뒤에 진화했다고 여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칸소스테가의 발견은 손의 진화 기원을 알려주는 새로운 증거로서 과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주 특이했죠. 이전까지만 해도 손가락은 늘 5개였고 5개 이상은 없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래서 사지의 기원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지가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떻게 발달했는지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된 것이죠. 처음 클렉 박사는 육상을 걷기 위해 손발이 진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골격 분석을 진행한 결과 그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클렉 박사가 주목한 건 몸에 팔이 붙어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칸소스테가의 팔은 몸 옆으로 튀어나온 구조입니다. 이 구조로는 중력이 걸리는 육상에선 도저히 몸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상박골과 요골과 척골, 사지가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는 각도로 고정돼 있습니다. 이곳과 이곳의 관절을 보면 팔이 측면으로 나 있어서 몸무게를 지탱하는 기능이 없죠. 육상을 걷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손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골격 구조를 조사해서 아칸소스테가의 움직임을 재현해 보면 그 수수께끼는 더해갑니다. 클렉 박사의 연구를 토대로 복원한 아칸소스테가의 움직임입니다. 몸을 좌우로 틀면서 전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한 빨리 헤엄치긴 어려웠을 겁니다. 빨리 헤엄치려면 보통의 물고기처럼 사지가 없는 편이 물의 저항도 적고 유리하겠죠. 왜 아칸소스테가가 사지를 진화시켰는지 그 단서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 단서가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됐습니다. 지구 최초의 숲 아키옵테리스의 화석이 있는 미국 레드힐입니다. 여기에선 폐를 지님으로써 크게 도약한 다양한 물고기의 화석이 발견됩니다. Yeah, it's that U-shaped cross section. 1998년 필라델피아 과학 아카데미의 테드 디슐러 박사가 발견한 건 거대한 물고기의 입니다.
크기는 8cm 남짓합니다. 이 거대한 이의 주인공 모습이 이와 함께 발견된 화석으로부터 재현됐습니다. 온몸이 단단한 비늘로 덮여있던 이 물고기의 길이는 무려 5m. 이것은 바로 이를 지닌 물고기 중에서 당시 최고의 육식 어류였던 하이네리아입니다. 분명 강의 왕 같은 존재였죠. 하이네리아는 레디힐 생태계에서 가장 사나운 물고기였습니다. 하이네리아의 몸 구조로 보면 매우 빨리 헤엄치는 동물이며 먹이를 재빨리 추적해서 거대한 이로 사냥을 합니다. 대조적으로 초기의 사지류는 도망치기 위한 몸 구조를 갖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는 하이네리아를 당해낼 수가 없죠. 이 시기엔 바다로부터의 비난처였던 담수색에도 생존 경쟁이 지극히 격렬해졌습니다. 길이가 5m나 되는 하이네리아에 비해 1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칸소스테가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눈에 띌 경우 가혹한 운명이 기다렸을 테죠. It's interesting to see the limbs moving in 3 dimensions. 약자의 입장에 있던 아칸소스테가는 어떤 식으로 살아남았을까요? 손을 지니는 것이야말로 그 전략이 아니었을까요? 클렉 박사는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손의 사용법을 찾았습니다. 그때 박사가 주목한 건 현재 살아있는 작은 물고기였죠. 바닥에 사는 신뱅입니다. 길이가 약 10cm인 신뱅이는 지느러미를 사지처럼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느러미를 쓰는 건 바닥을 천천히 이동할 때나 바위에 매달려서 먹이가 되는 작은 물고기를 기다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아칸소스테가는 늪지대 갔던 강에서 그와 비슷하게 행동했을 겁니다. 물속의 수초 같은 걸 헤치면서 나아가는데 지느러미로는 불가능하죠. 당시의 환경을 아마존 우림과 유사한 계절풍지대로 봅니다. 강둑에 살던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잎과 다양한 수초로 가득한 늪지의 환경을 떠올리면 될 거예요. 실은 지구 최초의 나무 아키옵테리스는 또 하나의 이로움을 선사했습니다. 아키옵테리스는 가지와 잎을 함께 떨어뜨리는 매우 드문 특징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물속엔 아키옵테리스의 나뭇가지가 대량으로 쌓여 있었을 겁니다. 클렉 박사는 아칸소스테가가 살던 장소는 그런 대량의 나뭇가지가 떨어진 물가였다고 여깁니다. 아칸소스테가는 약한 존재였습니다. 깊은 강이나 호수 중심부에서 헤엄치는 건 포기하고 나뭇가지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갔죠. 나뭇가지 속에 숨는 데는 손이 매우 편리했습니다.
손으로 나뭇가지를 헤치며 전진하면서 작은 물고기 등을 먹었을 겁니다. 하이네리아란 거대한 천적을 눈앞에 둔 그때 우리의 선조는 대항하기 위해 무기를 준비한 것이 아닌 싸움을 피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게 뜻하지 않은 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손을 지녀서 나뭇가지를 헤칠 수 있었던 아칸소스테가는 큰 물고기는 들어갈 수 없는 얕은 여울이나 물가로 진출할 수 있었죠. 궁극적으론 이렇게 육상이나 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간적인 적응을 함으로써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육상에서 원활하게 살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아칸소스테가의 후손들은 가혹한 환경에 몰린 약자였습니다. 물속에 머무는 한 그 후손들이 번영할 기회는 결코 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칸소스테가의 눈은 전혀 새로운 세계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에게로 이어지는 상륙 준비가 갖추어집니다. 아일랜드 남서부에 떠있는 발렌시아 섬. 여긴 과거에 칼레도니아 산맥 기슭에 펼쳐진 습지대였습니다. 1992년 이 해안에서 행해진 발굴 조사에서 우리의 선조가 남겨놓은 발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그 숫자는 260개. 동물이 손과 발을 좌우로 번갈아 내밀며 걸은 모습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로 이어지는 가장 오래된 발자국입니다. 육상을 걸은 최초의 동물은 약 3억 6천만 년 전에 실현됐다고 여겨집니다. 몸 길이는 약 1m. 아칸소스테가의 후손에 해당하는 헤데르페스란 동물입니다. 약자로부터 왕이 된 도전자. 단 한 종류의 생물이 이뤄낸 어머니 품인 바다로부터의 이탈은 지금 지상에 사는 모든 척추동물을 탄생시킨 크나큰 도약이었습니다. 우리들 생명을 육상으로 내몬 움직이는 대지. 그 후 우리에게로 이어지는 진화는 이 움직이는 대지를 무대로 계속됩니다. 상륙한 후의 진화 속도는 단숨에 가속됐습니다. 바다에 비해 훨씬 다양한 환경이 다양한 진화를 재촉했죠. 그렇듯 움직이는 대지 위에서 우리의 선조는 6천만 년 전 또다시 나무와 운명적인 만남을 가집니다. 열매를 맺는 피자 식물이란 나무와의 만남입니다.
그때까지 발톱을 세우면서 나무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포유류는 그 손으로 열매를 붙잡기 위해